알던 얘기가 아니니까 제가 최대한 편하고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있어요. 왜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 2단계 이게 나중에 1917년 그 시울혁명하고 연결이 돼서 그 4월 태제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 건데 이런 거예요. 막스의 책을 보면 그치? 너 봤지? 아까 고도로 성장한 자본주의 하에서 혁명이 2단계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통적인 막스는. 근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막스가 처음에 썼을 시기와 이 시기는 이미 한 60년 정도의 차이가 이미 나잖아요. 그 사이 자본주의도 더 발전하고 사회는 더 변했고 또 러시아적 상황은 또 다른데 이 막스 책을 그대로 따르는 거지 사실은. 이 소위 맨세비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1차는 부르주아 혁명이다. 1차는 부르주아 혁명이야. 막스 선생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렇게 해서 부르주아가 혁명을 잡고 자본주의를 더 고도로 마구 발전시키면 자연스럽게 노동자가 중심된 프롤레타리아트가 중심된 2단계 혁명이 일어난다. 이게 전통적인 막스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건 뭐냐? 저희가 그 5강 때 이야기할 조선공산당이 있어요. 거기 사람들도 그 이름도 붙이면 박헌영 아저씨 뭐 이런 사람들도 이미 똑같이 2단계 혁명인데 이런 얘기 똑같이 다 막스 책 보고 다 얘기한 거야. 알고 보면 다 알고 보면. 근데 레닌이 탁월했었던 거는 뭐냐면 가만 보니까 이 러시아의 부르주아들은 그 건전하지가 못한 건강하지 못한 부르주아들이니까 얘네들이 정권을 잡고 고도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면서 생산력을 발전시켜서 먹고 살만하게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계급의식이 형성돼서 뭔가 노동자를 나설 기회를 안 줄 거다 이놈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레닌은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냥 빨리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빨리 우리가 직접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케렌스키라든가 맨세비키 그 사회혁명당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1단계는 부르주아 혁명이니까 정부에 참여하면 안 된다. 내비둬야 된다. 부르주아들이 알아서 임시정부를 가지고 뭘 하든 이렇게 내비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황당한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그 광화문에서 우리가 촛불을 들고 갖고 몰아냈는데 자 우리가 교과서에 보니까 몰아낸 다음에 함부로 뭔 짓을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황교안이 알아서 하게 내비두자.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꼴이 된 거지. 바로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내지는 완전히 그 민주화를 시키고 다시 재민주화를 시키고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데 내비두자 아니면 이런 정도지. 문재인 대통령 잡아서 적폐를 청산하다 하는데 일단 우리 지금 가만히 있어야 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혁명론 막스의 얘기를 교조적으로 이해하면 돼. 상황은 그게 아닌데 이 상황은. 그래서 이걸 보고 머리 없는 이것도 이제 잘못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레닌 아저씨가 없어요. 없진 없어요. 제가 사실을 뭐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2월에 혁명이 일어나니까 독일에서 봉인열차 이게 뭐냐면 누가 접근 못하게 앞뒤 다 막은 거야. 거기에 역에 타서 안전하게 들어가라. 그래서 레닌을 갖다가 독일에서 있던 레닌을 갖다가 히틀러가 이제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나 봉인열차 내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잘 오셨습니다 레닌 동지 뭐 이런 거지 일종의. 그래서 갔다 왔는데 내가 알지 10개 안에 4월 태제 이걸 거기다 발표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단계, 2월 혁명의 첫 번째 단계, 짜르를 몰아냈습니다. 얘기해요. 두 번째 단계로 도약할 때입니다. 근데 2월 혁명 수립된 공화국은 임시정부죠. 케렌스키 임시정부는 우리의 공화국이 아닙니다. 이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전쟁, 아까 전쟁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주의 국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건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르주아가 자꾸 민주주의를 하려는 걸 갖다 지속하는 걸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노동자, 농민, 소비에트 이외에 어떤 정부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입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게 독재. 독재가 좋아요, 싫어요? 저도 독재를 싫어합니다만 여기도 사실 이게 나중에 그 소위 레닌을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당 독재, PT 독재를 했다라고 굉장히 이제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소련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레닌이 얘기했던 독재는 레닌은 사실 민주주의와 독재를 갖다가 똑같은 말로 썼어요. 왜냐면 노동자들이 잡고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정부를 운영하는 거는 부르주아들이 더 이상 이 정부를 갖다 장악하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우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노동자들을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레닌은 그걸 갖다 똑같은 개념으로 사실은 썼어요. 그렇게 해서 요거 얘기는 조금 뒤에 또 한번 얘기 드릴게요. 4월 태제라는 거예요. 4월 태제라는 건데 이게 레닌이 4월 태제라는데 이게 그 데카르트에 나오는 그 대사인데 이걸 갖고 이제 일체의 이름은 회색이며 이 얘기는 뭐겠어요? 이거 자꾸 이렇게 보더니 옛날에 막스 선생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그냥 변화하지 않는 뭔가로 이렇게 원칙으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며 오직 품은 영원한 생명을 갖는 나무이다. 이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갖는 나무라는 거는 현재 우리가 지금 실제 맞닥뜨리는 현실이 더 중요한 거다. 이 얘기를 이제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눈에 막스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상황을 갖다가 교조적으로 이해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총 10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조금 보면은 갖고 연동되는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 써놨습니다. 제국주의 전쟁의 단호히 반대 적극 평화를 실현한다. 훌륭한 얘기죠. 부르주아의 권력을 넘기 1단계. 좀 케렌스키에게 넘겼지만 더 이상 기다리지 마라. 걔네들에게 뭐 기대할 게 없다. 바로 프롤레타리아 빈농이 권력을 잡아 2단계로 빨리 나아가자. 그래서 이 임시정부는 지지하면 안 된다.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이들의 이해만 대변하는 얘는 지지하면 안 된다. 아무리 백날 막스 할아버지가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소비에트의 권력을 확대해야 된다. 아까 이중 권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임시정부가 있고 밑에 실제 광화문에 있는 사람인데 이 광화문뿐만 아니라 저기 부산에 가면은 저기 부산에 뭐 시민광장에 있는 사람들 또 광주강 금남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그들이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하나하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확대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나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소비에트 공화국 수립이 된다. 여기서 이제 얘기해요. 이것도 나중에 레닌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많이 먹는 건데 아까 저희가 앞부분에서 배웠던 거예요. 레닌은 의회주의를 반대하지 않았어요. 의회를 활용하고 계속 의회에 노동자 의원을 진출시키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의회 민주주의는 뭘까요? 말도 안 되는 선거법에 의거하여 부르주아들로만 꽉 차 있는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데 찬성해주고 온갖 부패와 이런 것들 저지르는 이들을 동의해서는 안 된다. 얘네들을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지배 토지를 몰수해 국유화해야 된다. 국유화도 사실은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국유화에서는 혹시 태평산맥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셨어요? 우리도 보면은 1945년 해방 이후에 1950년 한국전쟁까지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농지개혁에 관한 문제였잖아요. 그 똑같은 고민을 이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뭐 어디 다른 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모든 은행은 소비에트 통틀어서 독립은행을 통합한다. 왜냐면 이때 당시에 은행은 소위 지금으로 따지면 건강한 은행이라고 사채업자 비슷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걸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지금 비슷한 얘기가 뭐가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국제투기금융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돈 넣었다가 뺐다가 막 이렇게 해갖고 그냥 한 방에 그냥 헤쳐먹고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과세가 안 돼 있었어요. 과세가 안 돼요. 토빙세라고 하는 그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투기금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된다. 통제를 해야 된다. 함부로 투자는 가능하지만 투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헤쳐먹는 거는 통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통제가 안 돼서 결국에는 월스트리트 월가 같은 경우 미국의 금융위기가 온 것도 이런 문제잖아요.
생산과 분배는 소비에트가 통제한다. 이 소비에트가 통제한다는 게 통제가 어려워. 안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생산을 해서 분배하는 걸 갖다가 이 노동자, 농민, 뭐 병사, 소비에트, 즉 다시 말해서 우리로 따지면 민중들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걸 실제 통제해야 된다. 분배도 제대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대를 수집하여 당명 공산당으로 바꿔야 된다. 이 공산당으로 바꾸자는 이유도 있었어요. 뭐냐면 자꾸 사회민주 노동당 내에서 A파, B파, C파 이렇게 나누지 말고 통합 다시 하자. 우리 따지면 뭐 진보 통합하자 이런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새로운 국제혁명 조직으로 제3인터넷 창설해야 된다. 저희가 지난번 제2인터내셔널 붕괴했다는 얘기 들었죠. 뭐 때문에 붕괴했습니까? 그렇지. 전쟁 참여에 대해서 제2인터내셔널에 있었던 독일 3인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이 전쟁 참여를 찬성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너졌다고. 새로운 국제연대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 이 얘기를 잘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뭔가 뭐 이렇게 어렵고 또 뭔가 센 얘기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현재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사실 연동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100년 전 얘기인데도 사실은 그렇다는 거죠. 소비에트라는 게 지금 우리를 얘기하면 어떻게 뭘 얘기할 수 있는? 평이에요. 조합을 아주 평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민중 자치기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게 작은 소비에트가 모여서 이렇게 계속 큰 걸로 조직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당시 소비에트의 이제 상부의 의장이나 따로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나중에 혁명이 되고 레닌이 하지. 나중에 하는 거죠? 예, 그죠. 나중에 혁명이 되고 할 때는 그런 게 따로 이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없었죠. 소비에트만 있었던 거죠. 그렇죠. 여기 있었던 페트로그라드의 소비에트가 아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요 앞전에 그게 의장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지. 트로츠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 전체를 엮어서 이렇게 그렇죠. 나중에 아직 안 된 거죠. 소련이라는 게 결국에는 소비에트라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합이거든. 일종의 그게 줄임말이 소련이거든. 소련. 옛날 그 얘기도 소련이.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연합해서 국가가 연방 국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그 나중에 소련이라는 데가 잘 가면 좋은데 그게 나중에는 뭐 스탈리니스트 뭐 그 관료주의의 일당 독재 그다음 부패 뭐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다 참전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그 민중을 위한 국가로 기능했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거고 우리는 어쨌든 이 혁명의 과정에 성공했던 이유가 뭘까?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 정의당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고 싶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10월 혁명이랍니다. 확실히 뭘 하려면 이걸 잘 이게 돼야 돼. 연설을 하기 위한 거예요. 또 사실은 그 1917년 10월 혁명은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켰다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까 2월 혁명 때 4월에 왔고 레닌이 딱 4월 퇴계를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황당한 거야. 왜냐면 그전에 자기네 듣던 얘기는 이렇게밖에 안 들었거든. 막스 선생이 얘기한 대로. 근데 레닌이라는 사람이 미쳤구나. 막스주의자가 왜 막스 얘기대로 안 하지? 이렇게 말을 안 들었는데 계속 레닌이 다니면서 막 설득을 합니다. 연설을 막 하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막 이러고 막 연설을 하니까 점차 이게 이제 대세가 돼요. 대세가 돼서 10월에 사실은 준비되지 않게 볼세비키들이 지역별로 막 총을 들고 나서 파업을 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케렌스키는 이게 케렌스키입니다. 오타입니다. 오타가 많아. 어제 과도하고 그래가지고 케렌스키 정부에 진압당해요. 그리고 레닌을 갖다가 독일의 스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독일 스파이는 죽이겠다는 얘기거든. 독일하고는 전쟁 중인데 적국의 스파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죽이겠다는 거지. 잡아도 죽이겠다는 거지. 그래서 핀란드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케렌스키는 또 당시 이제 6월에 또 이전에 6월에 전체 다 모아갖고 독일하고 세게 한번 6월 대공세를 펼쳤는데 말도 안 돼 작살이 나. 그러니까
왜 지는 전쟁을 자꾸 우리를 못 살게 구냐. 그래갖고 전쟁간의 요구가 굉장히 컸는데 그걸 무시하게 되죠. 그러면 9월에는 전국 주요 도시의 소비에트가 지지를 막았어요. 이중 권력 하에서 임시정부가 지지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역 권력은 소비에트가 권력을 실제 장악을 하는 거죠. 임시정부들은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1917년 10월 20일 볼세비키 1000명의 적이 돼. 대장 트로츠키가 쿠데타를 얘기해. 쿠데타 쉽게 하면 이 혁명이라는 쿠데타잖아요. 그래갖고 다 장악해버립니다. 정부를 다 장악해버려요. 근데 뭐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1000명이 막 몰려다가 다 도망가가지고 그냥 무혈 입성해버려요. 사실은 당시. 그러니까 이중 권력인 상태에서 실제 권력이 힘을 갖다가 아래에 있는 소비에트가 갖고 있으니까 임시정부는 힘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소비에트가 실질적으로는 노동자, 농민뿐 아니라 병사까지 포함되는 이 자치기구였기 때문에 그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고. 그렇게 해서 그냥 몰아낸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1917년 10월 26일 새로운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고 레닌이 이때 이제 소비에트 의장이 돼서 권력을 잡는 거죠. 이 과정이 사실은 러시아 혁명의 과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 아저씨가 누굴까요? 트로츠키 아저씨, 트로츠키. 약간 코스염 나고 안경 끼고. 이 양반이 그리고 나서 혁명이 어떻게 되면 이 혁명이라는 게 한 번 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레닌은 민중의 요구가 전쟁을 중단시키는 게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독일하고 비밀리에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하죠. 말이 어려운데 이놈하고 해가지고 있잖아. 야 전쟁 중단하자. 그 대신 중단한 조건으로 뭘 주냐면 영토도 좀 주고 이렇게 갖고 자원 개발권도 주고 이렇게 줍니다. 그걸 주더라도 중단하는 게 지금 맞다. 라고 해서 전쟁을 종식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삼국연합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영국, 프랑스하고 같은 편인데 미안해, 난 간다. 니들 알아서 잘 싸워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했냐? 은행 금리를 동결시키고 이때 아까 그 은행이 거의 상시업자 노릇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새처럼 하면 이자가 리드코프 25.4% 이렇게 되는 거지. 이랬다가 더 이상 못 오르게 동결시켜버리고 부유층과 부자의 재산을 몰수해버리고 토지 있죠. 도로와 철도는 국가기관 사람은 구경.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면 비슷하니 우리가 도로 철도가 민영화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죠? 원래는 국가 거였어요. 근데 소위 신자유주의가 들어오고 나서 끊임없이 이걸 민영화제 팔아버리지. 민간에. 그게 뭔가 좋은 것처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 실시한 게 국유화시켰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민중의 세금으로 이걸 운영하되 가격은 저렴하게 가겠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제 이 사진으로 연결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몰려간 놈들이 열이 받지 않겠습니까? 구체제를 다시 복원시켜야 되겠다. 황제폐하를 다시 모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적백전쟁이 일어납니다. 적군하고 백군. 근데 사실 이 백군은 구체제 장교들, 귀족들에다가 이 연합국이 지원합니다. 왜 지원하겠어요? 공산주의 말한다고? 삐졌잖아 지금. 지들하고 같은 편으로 전쟁했는데 지 혼자 치사하게 빠졌잖아. 레닌이 이 조약에서 열이 받으니까 안 되겠다. 얘를 지원하자 갖고 여기를 지원합니다. 처음에는 엄청 몰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땅을 어느 정도 그냥 모스크바에 한 50km까지 백군한테 다 뺏깁니다. 근데 이때 양반이 오늘은 이 트로츠키 아저씨 얘기를 잘 많이 못하는 양반이 좀 똘똘한 사람이었어. 어떻게 했대요? 아니야. 강제 징징령을 내려버립니다.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래갖고 한 50만밖에 안 되는 군이라도 500만 원을 빌려버려. 그리고 인해 전술로 밀어붙여버린 거야. 그 전쟁이 이깁니다. 백군과의 전쟁. 밀어버립니다. 그렇게 승리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중간에 레닌 또 뭔 얘기를 했냐면 급속도로 사회주의 정책을 하니까 이게 경제가 잘 안 도는 거야. 사실은 원래 우리도 그 마찬가지예요. 내 머릿속 생각만큼 잘 안 되잖아. 이 실물 경제라는 게. 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수주도 경제 성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이제 경제 체제 자체를 갖다가 또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는 원래 바로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막 폭주할 거 아니야. 왜 폭주가 어떻게 나타나냐? 혁명 이후에 두마 선거를 하는데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이 집권을 했는데 혁명을 해서 집권을 지지를 받고 집권했는데 두마 의회 선거에서 져버려요. 안 되겠다. 그래서 뭘 하냐면 약간 자본주의적인 방식을 일정하게 일부 도입하는 신경제 정책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작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거래를 자유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열어주죠. 그런 과정에 결국엔 1922년 12월에 결국 이 백군하고의 승리를 통해서 소련,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사실은 우리가 아는 소련,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소련이 이렇게 결성이 된 거고, 근데 역사는 아이러니한 게요. 이렇게 성공해서 좀 길게 가면서 실제 자기의 뜻을 펼쳤으면 좋을 텐데 이 12년도에 총 맞습니다. 암살 치료가 있으면 죽지는 않았고요. 총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실험 아픕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뇌출혈로 1924년도에 죽고요. 뒷얘기인데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레닌이죠. 이 아저씨가 누군가요? 그렇죠. 이 아저씨가 누군가요? 이 아저씨는 죽기 전에 이 아저씨 얘가 좀 통제가 안 된 놈이다 이거. 이 사람한테 넘기라고 그럽니다. 유언장 공개를 안 하죠. 그래서 스탈린 잡아버리죠. 그 얘를 쫓아내고 나중에는 멕시코까지 자객을 보내서 도끼를 이마를 까서 죽여버립니다. 자객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렇지, 도끼를 이마카. 농담인데 그래도 잘 알아듣었어요. 어쨌든 이 양반에 대한 이 사람하고는 끊임없이 초기에는 이 사람이 맨세비키 출신이에요. 맨세비키 출신이고 근데 나중에 특히 그 2월 혁명 이후에 4월 태제에 대해서 트로츠키가 굉장히 지지를 보내면서 레닌이 가장 믿게 되는 거고 이 양반은 아시다시피 사회주의자이한데 뭐 은행도 좀 털고 뭐 행동대장 같은 스타일이었죠. 이 사람이 잡고 나서 사실은 레닌이 생각했었던 또는 그 당시에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했었던 그 새로운 사회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 때문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뭔가가 부족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지금 논의할 주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다 정도를 일단 알고 넘어가는 거 하시죠. 그다음에 레닌의 생애와 사상인데요. 이 친절한 중수 씨께서 이거 자료 올릴게 이거. 양반 1870년도에 태어나서 1924년도 많이는 못 살았죠. 55세. 55세에 돌아가셨고요. 원래 이 양반보다 형이 운동권이었어요. 형이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이런 사회에서 난 못 살겠다. 형을 죽이는 이 사회에서. 그러면서 딴짓은 안 하고 막수주의처럼 막 도저히 빨갱이가 돼가지고 예, 막수주의자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20살 때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데 법학과에 이제 형 때문에 입학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청강생으로 가서 청강생으로 갖고 듣고 머리가 좋았던 거지. 그 2년 만에 변호사를 따니다. 요새는 일단 인권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주로 초기에 했던 게 농민들 토지 문제를 가지고 변호를 막 해요. 그 경험으로 사실은 쓴 책이 러시아 자본주의 발전이라고 하는 러자발이라고 하는 러시아 농민 문제에 대한 그 책이 있어요. 그걸 이 경험을 해서 쓰죠. 이 양반이 나름대로 무식한 뭐 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나름 똑똑한 사람인 거지. 단기간에 그 변호사 시험도 1등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1895년도에 반차운동, 어쨌든 모여서 이런 거 노동계급 해방 투쟁 동맹, 이름도 참 빨간 거는 다 갖다 붙이는 분이라고. 그 마르투프, 그 맨세비키 아저씨 뭐 등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연루돼 가지고 조직 사건이 난 거지. 그래갖고
체포돼 1년간 우리로 따지면은 대공분실에 있다가 너 저기 가 해갖고 10일의 유병을 받고 가서 5년간 생활하고 거기서 고르스카야랑 결혼하고요. 이때 변호사로 있었을 때 경험을 맡은 러시아에서의 자본주의 발전 러자말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요. 그리고 아까 1900년도에 대각 고담에 영국으로 뜬다고 했잖아요. 1차 망명하고 거기서 12월에 이스크라 불꽃이라고 하는 그걸 창간을 했고요. 그리고 뒤에 오기에 1902년도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걸 써서 발표를 하는데 이 책이 와렉수변이라고 하는 영어로 된 이 책이 레닌의 혁명 노선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03년도에 입체 단대회에서 멘키 볼키가 아까 얘기했듯이 다수파 소수파로 해갖고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1905년도 혁명 때 귀국합니다. 귀국했다가 다시 7년도에 쓱 보고 망했다 씨발 도망가죠. 그래갖고 이 아저씨가 나름대로 이 통합주의자는 아니에요. 독고다이에요, 독고다이. 안 되면 갈라쓰고 안 되면 깨고 그래가지고 볼세비키만으로 당대를 합니다. 그래갖고 프라우다라고 하는 신문을 만들고요. 그리고 1916년도, 1914년도 일어난 그 제1차 세계대전을 직접 보면서 또 굉장히 유명한 저작이죠. 자본주의 출구 단계로서 제국주의 지담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있고요. 모설pe는 책이 있습니다. 이걸 씁니다. 그리고 1917년 2월 혁명 때 4월 이국의 4월 태제 발표까지 4월 태제 설명드렸죠. 그리고 1917년도에 독일 제국 스페인을 물러서 핀란드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또 유명한 저작인 국가혁명이라고 하는 저작을 씁니다. 지담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언제든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1922년 12월에 아까 얘기했듯이 1910년 10월에 혁명을 성공하고 소비에트 의장으로 선출되고 12월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연방에 또래를 만든 거기에 의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째 레닌이라는 사람이 생긴 거고 중간에 총 맞고 2024년도에 죽었다. 이게 이제 앞에 얘기를 하고 연동해서 보면 이렇게 갖고 나름대로 쭉 순서가 잡히실 거예요.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사상을 조금 알아볼게요. 이건 사실 상당히 이론적인 거라서 대강 이런 얘기가 있었다 정도만 우리가 알고 가고 그 대신 우리가 현실에서 조금 연동해서 좀 봐야 될 것 몇 가지만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을 하시는가는 러시아 책자고요. 이게 초기 아까 1902년도에 이게 그 레닌 썼다라고 말씀드렸죠. 초기에 레닌의 문제 의식이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 얘기가 아니죠. 그 소위 대중의 자생성과 이 얘기가 나와요. 자생성과 의식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게 뭐냐면 자생성이 자연 발생성 이런 얘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는 생각, 마음. 의식은 뭔가 새롭게 무장된 뭔가 이런 게 있겠죠. 이 레닌이 얘기했던 거는 이 조합을 중심으로 한 일반 노동자들의 추진으로는 노동자들의 자생성은 뭐겠어요? 인정이다 또는 빵을 달라.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요구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이것만 갖고 혁명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고 레닌은 봤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임금이 오르고 빵을 먹게 된다고 해서 사회가 변하냐? 우리 요새 말로 따지면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뭔가 사회가 변하려면 이것만 갖고 안 된다. 자생성만 갖고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레닌은 자생성의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번역본으로 옛날 번역본으로 본 거라서 이게 올바른 그 번역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생성에 굴종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굴종에 무릎을 꿇는다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레닌은 의식성이 필요하고 의식성은 이들 외부에서 온다. 외부에서. 사실은 그람시가 얘기했던 것도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의식성이라는 건 외부에서 그 자생성 자체에서 오지 않고 외부에서 오고 이걸 감지하는 경우는 이다라고 레닌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지만 대중의 자생성에 기반한 조합주의적 경제 투쟁으로는 안 된다. 혁명적 의식적인 정치 투쟁을 해야 돼. 그 주체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자생적 의식을 주도할 혁명적 전위가 중요하다. 이걸 담지한 당이고 이 당은 혁명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전위, 대중을 이끌어간다는 의미의 전정당이고, 근데 상황이 굉장히 뭐 비밀 경찰도 많고 이러니 비공개 정당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레닌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노동자 운동만 잘 된다고 해서 사회가 바뀌냐? 그러지 않거든요. 제일 잘못 가고 있는 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현실에도 있지 않습니까? 소위 노동조합이 현실에 안주하고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만 그 자기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걸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변하지 않죠. 민주노총이 중심돼서 포함되지 않은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비주직 노동자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중대 상공인까지도 포괄해서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해야 사회가 변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갖고 이끌어 나갈 당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노동조합만 갖고 안 되고 당이 필요하다는 이런 요새 말로 번역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이걸 거의 딸딸딸 외웠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이 필요해. 맞아. 근데 당은 전위해야 돼. 전위는 사실은 그러면 전위는 뭔가 이런 사람들인 거죠. 뭔가 잘난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잘난 사람들끼리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전위라고. 그래서 전위는 대중을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대중과 함께 가야 될 사람인데 바깥에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거든. 레닌이 바깥에 떠든 이유는 뭐였다? 러시아에 있으면 잡혀가니까 저 바깥에서 떠든 거지. 안 잡혀갔으면 어떻게 러시아 민중들 속에서 같이 일을 했겠죠.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뭔가 전위는 뭔가 떨어져갖고 뭔가 지도하고 지시하고 그렇게만 생각했던 거야. 그 운동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몇몇 엘리트 중심의 활동가들만 운동하고 지들끼리 모여서 골방에서 맨날 뭐 글 갖고 싸움질하는 게 운동인 것처럼 여겼던 시절이 있었다. 잘못됐다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레닌은 사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다. 응? 레닌은 왜냐면 끊임없이 대중과 뭔가 하려고 대중들은 투쟁을 같이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오면 잡혀가니까 바깥에 있었던 거고, 그리고 지도를 그래도 대중들이 올바르게 운동하기 위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스크라든 프라우드든 인쇄하고 갖다 주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랬을 뿐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잘못 생각했었던 게 있어요. 옛날 운동에. 이 레닌의 보살까지는 그냥 외운 거죠. 외운 거. 그대로 따라가려는 거. 교과서적으로. 잘못된 자세를 우리가 갖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정의당 같은 공개 정당, 대중정당에서 자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폄하하고 비공개 뭐 정파 조직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여러분들 언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줄 아세요? 노동 메이데이나 그 좀 있으면 전체에서 노동자 대회 딱 가면요 곳곳에 이상한 이름 걸고 노동자 투쟁 건설 뭐 이런 거 막 위물 뿌리는 마스크 쓰고 위물 막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 하는 거죠. 정의당. 예, 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레닌의 모선할건 굉장히 대단한 저작이긴 했지만 그냥 이때 상황에 특수성이 있었다. 근데 1902년도에 쓴 걸 보고 지금도 그걸 그대로 해갖고 외워서 그게 맞는 거라고 하면 그게 운동이냐? 아닌 거죠. 100년도 더 넘은 얘기 전에 쓴 얘기를 갖고 우리 또 러시아라고 하는 상황적 특수가 있는데 그럼 그대로 똑같이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때 상황적 특수를 갖다 고려해야 돼. 다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더 얻을 게 있다는 거죠. 이 혁명적 전이라는 건 결국에는 있잖아요. 아까 여기서 설명했지만 자생성이라는 노동조합 활동뿐만 아니라 당이 정책 노선이나 정책의 방향을 갖다가 제시하고 대중과 같이 가야 되는 그 중요성. 정의당 같은 경우 그런 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정당인들이가 그런 것들의 필요성을 얘기한 거지. 혁명적 전이라고 해서 뭔가 동떨어져 갖고 자본주의 막 떠드는 이걸 요구했던 게 아니었다. 레닌이 사상은. 두 번째는 이 무엇을 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하려는 게 전국적 정치신문 이스크라 그다음에 프라우드 이 얘기 나중에 프라우드로 바뀌는 이때는 이스크라였죠. 중수를 강조합니다. 아까 이스크라 얘기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혁명을 가르치면 우리로서는 뭐 진보 정당 운동 또는 운동 뭐 진보 운동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 우리 혁명이라고 얘기해서 혁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이미 혁명을 이루기도 했거든요. 촛불혁명이 그런 거잖아요. 이 시대에 촛불혁명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어요? 상상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게 나왔지. 이 시대에 지금을 갖다 상상할 수 있었으면 SNS를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게 이제 레닌 선생님이 쓰셨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운동에서 대중교육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다. 요새 말로 우리가 이제 따지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정주현장 굉장히 열심히 대중교육 저 같은 사람 갖다가 계속 좀 하시죠 막 이렇게 하고 제가 지금 후회도 가끔 합니다. 굉장히 이걸 하자고 해서 수업 준비하는데 만만찮게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점점 스케일이 커져. 뭐 물론 저도 이제 이 김에 다시 옛날 거 공부하니까 좋긴 한데 어쨌든 대중교육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나서 열심히 소통하자 이 얘기를 사실 한 거다. 이 책에서 레닌이 얘기한 거는 교조적으로 절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은 책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제국주의. 이게 좀 명저 중요한데 이게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최후 단계다. 제국주의 전쟁까지는 자본주의가 쓸 수 있는 건 다 썼다. 지금도 사실은 하잖아요. 미국이 군단복합체라든가 석유 문제 갖고 딱 안 되면 뭔가 이유를 들어서 중동을 때려버리잖아. 10년에 한 번씩. 그거 다 지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넘쳐난 잉여 생산물 갖다 이제 소비를 해야 되거든. 자본주의라는 게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서 지금 자기 생명을 지탱하는데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서 레닌이 이렇게 봤던 거예요. 1910년대 8월 독일 삼인당의 전쟁에서 만장일치 승인. 우리가 두 번째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보고 이 제인턴이 붕괴된 걸 보고 안 된다. 전쟁을 사회주의혁명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제국주의 전쟁을 이렇게 두면 안 된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은 뭘까요? 미국이 지들 마음대로 전쟁을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레닌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그 제국주의로 있는 것 같아 제가 이제 중요 부분 좀 따는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독점 자본주의는 고도로 발전한 금융자본, 대기업, 민족국가 세 가지가 결합된 것이다. 독점 자본의 수중에 집적된 거대 잉여 자본은 국경을 넘어. 그러니까 독점 자본이 형성되잖아요. 근데 이 그 안에서는 잉여 생산분들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돼? 이걸 팔아먹거나 값싸 원료를 갖다 갖고 올 수 있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식민지가 필요한 거예요. 식민지가. 얘네들 제국주의화 돼가지고 국경을 후진들에 투자한다. 이로써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초국적과 다국적 독점 기업들과의 투쟁이 발생하고 새로운 독점 자본은 시장에 비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계 재분할 투쟁. 야 이거 우리 땅 우리도 좀 줘. 니들만 다 먹어. 이렇게 된 거지. 옛날에 뭐 우리 미스터 선샤인에 봤지만 조선이라는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곳곳에 다 오잖아요. 미국도, 러시아도 오고, 일본도 오고, 영국도 오고 비슷한 거지. 서로 헤쳐먹겠다는 거죠. 그들이 뭐 썩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병헌 개인은 멋있던데 그 제국주의는 그게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나온 대로 경쟁적인 자본주의과의 불균형 발전이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안 되겠다. 한판 붙자. 붙어서 승부를 내자. 이게 이제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이 본질을 정확하게 레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국주의는 결국에는 프롤레타리아트 사회혁명의 전해다. 왜냐면 이게 이제 혹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양경민 선생님 강의 들으셨나요? 네. 들으신 분 있죠? 네. 뭐 합니까? 700은 500 플러스 200. 네. 그거 하죠. 대박 감자. 맞습니다. 대박 감자탕. 편의점. 원래 여기 살 때는 지담 감자탕이 있는데 대박 감자. 어떻게 되더라? 500. 500. 아니야 500이 200 하고 300. 200 플러스 300 플러스 200. 200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런데 200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잖아. 그죠? 200이라면 저기 들어가는 아니지 200이 아니라 200을 유지하기 위해서 300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인건비, 투자비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얘를 줄여서 그래서 정규직으로 있다면 자르고 비정규직 만들고 이런 짓을 했는데 근데 지단 감자탕이 잘 되니까 그 다음에 저기 동현이 감자탕도 생기고 청소기 감자탕도 생기고 막 생기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전환되게 자본론에 나오는 얘기야. 200이 줄어들어. 이걸 안 줄이기 위해서는 나중에 뭐 해야 돼요? 원료가 싼 데로 가잖아요. 이걸 또 팔아먹을 수 있는 데로 가잖아요. 이게 제국주의 전쟁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양경규 선생의 이 논리에 따르면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결국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세계라는 거는 유한한데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군비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럼 그 밑에 민중들은 못 먹고 못 살 수밖에 없고 그다음 불만이 고조되고 또 결국엔 씨발 왕 없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프롤레타리아는 제국주의 전쟁을 시정을 강화시키는 전이가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전쟁 반대를 외쳐야 된다. 그래서 매국노라는 욕을 먹더라도 사회주의자를 외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레닌 선생님께서 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1914년도에 16년도에 이걸 썼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분할과 사실은 다를 게 없는 이야기를 사실 이 양반이 했던 거죠. 그래서 만국의 노동자들은 오로지 자국의 패배를 통해서만 자신의 이익을 완성할 수 있다. 되게 웃기죠. 자국의 패배를 통해서만. 이 자국이라는 건 결국엔 뭘까요?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걔네들이 덧칠 않고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실제는 그건 제국주의 또는 부르주아나 독점 자본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패배, 자국의 이름으로 잘못된 전쟁을 일으킨 패배를 통해서만 자신의 이익을 완성할 수 있다. 패배를 통해서만 제국주의 전쟁을 적대 개혁간 내전으로 이끌어내서 광범위한 세계혁명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사실은 이게 혁명적 패배주의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북하고 싸워야 돼. 뭐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촛불 들고 가방을 가야지. 총맞더라도 가야지. 일단 겁나더라도 가서 전쟁 반대해야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책도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어려운 얘기로 가득 차 있긴 하지만 잘 촘촘히 보면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전쟁 문제라든가 제국주의 문제와도 연결이 돼요. 마지막으로 레닌이 아까 핀란드로 중간에 도망가고 그 국가혁명 이건 뭐 원판은 아니고요. 영문판이 영문판 사진이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2017년 2월 혁명 이후 이중권력 상태가 생긴 상태에서 국가가 뭔가 문제점이 있다. 왜냐면 이 소비에트가 권력을 실제 갖고 있는 정부라고 쟤네가 이제 얘네들이 하는 짓이 뭐 부르주아의 이의를 대변하는 일밖에 하지 않더라. 그럼 결국 우리가 가서 장악해야 된다. 이 얘기를 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공산당 선언 이렇게 모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 모임이 다 끝나고 나서 혹시 할 사람들 모이세요 하면 그때 또 모이면은 저는 뭐 또 보고 싶지 않겠지만 또 보고 또 이제 좀 이재영 씨 책도 읽고 이렇게 할 텐데 저는 책보다는 술을 더 좋아합니다만 그 공산당 선언에 뭐가 나오면 현대 국가의 행정부는 부르주아 전체 이익을 관장하는 위원회일 뿐이다 이렇게 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레닌이 얘기하니까 케렌스키 임시정부 보니까 실제 그거 맞네. 우리가 황제 짜르치즈를 타도시켜버리고 정부를 임시정부라고 세웠는데 보니까 쟤네 이익만 대변하고 전쟁은 안 끝내고 하는 짓은 똑같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레닌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두 번째 시간 때 배웠던 빨리 꾸면 두 번째 시간에 제가 프랑스 사회당 갈 때 빨리 꾸면부터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두 달이 아닌 짧은 기간 중에 두 가지 방향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특별한 무장 조직체의 상비군과 경찰이 해체되고 여기서 이제 항상서 레닌이 볼 때 국가는 뭐라고 두 가지 기구가 있다고 그러는 거라고. 메인 두 가지 기구. 억압적 국가기구와 이데올로기적인 국가기구. 국가기구가 있지. 억압적 국가기구 대표적인 군대, 경찰. 우리로 따지면 국정원 뭐 이런 거지. 보안사 지금 뭐지? 그 하는 그 짓 안 하고 댓글이나 다는 애들 그런 애들. 이제 이거 억압적 국가기구라고 레닌 표현했고요. 학교, 교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 문화 이런 것들을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라고 했고 이걸 갖다가 실제 국가라는 게 부자지의 자기 이해에 따라 이렇게 실제 운영하고 있다라고 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빨리 꾸밀에도 보니까 상비군과 경찰, 국가가 그걸 해체하고 자치로 이런 걸 만들었다. 자치로 인민들이 무장했다. 두 번째는
공직자들의 선출되고 소환되었으며 노동자 평균 임금을 받았다. 이 조치는 실제 직접 정치, 그 노동자 민중의 직접 정치가 실현되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다라고 봤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었던 국가 기구를 깨뜨리고 또는 개혁하고 변혁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민중의 자치적인 뭔가를 갖다가 세우는 게 필요하다. 요새 말로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레닌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근데 혁명을 해서 초기에는 국가가 그 다음에 여기서 국가 소멸론이라는 게 나와요. 국가 소멸론 뭐냐 얘기해봐. 프롤레타리아 국제 기간 동안에 국가의 억압적인 성격을 첨추 약화시켜가지고 중국조 국가를 폐지시키잖아요. 그건 비슷한 거야. 이분이 그래 이 학생당원께서 그래도 지담에 드나드는 분 중에 똑똑한 분 중에 이쪽에 공부를 많이 하신. 되게 착하고 진지해. 너무 진지해서 걱정이야 내가. 근데 어쨌든 이런 거예요. 기존의 국가라는 게 가만 보니까 우리 편이 아닌 거야. 레인 우리 편이 아니. 요새 말 우리 편이 아닌 거지. 그러면 이 국가를 갖다가 우리가 잡아. 예를 들어 국가라는 게 문재인 정부가 잡았다 칩시다. 잡은 걸로 끝나냐? 요새로 따지면 뭐가 있어야 될 거야? 적폐를 청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적폐를 청산하는데 지금 잘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불만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뭔가의 방향을 잡은 뭔가 이게 국가로 표현하든 뭐하든 모르겠으나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때에 또 국가라는 어떤 비슷한 거는 있어요. 국가 소멸은 국가가 아예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데 성격이 바뀐 거지. 이때는 부르주아지들 자본가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거였다면 중간에 노동자들이 잡아가지고 나름대로 이 적폐청산하는 기간을 뭐라 부르니?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그렇지. 프롤레타리아 독재. 적폐청산의 기간. 이때 좀 세게 적폐청산하고 그때 우리가 좀 힘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도 PT 독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PT 독재 뭐 굉장히 그걸 갖다가 스탈린이 일본으로 만든 스탈린이 전 문제였다 이렇게 뭐 단순하게 보는 거지만 이 기간을 거쳐서 만들어낸 새로운 거는 전혀 내용이 다르겠지. 국가가 어떻게 없이 그 행정부가 없이 어떻게 운영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뭔가 새로운 얘랑은 질적으로 다른 뭔가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거 국가 사멸론이라고 레닌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잘못됐어요. 맞는데 우리 표현을 따르면 적폐청산의 기간이 필요한 거다. 이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뭐 꽤 어렵게 써 있는데 요새 말로 이렇게 잘 바꿔갖고 생각해 보면 그 얘기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그때 레닌은 적폐청산, PT 독재를 해서 이 기간도 적폐청산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좀 세게 하면 죽일 놈 죽이고 보낼 놈 보내고 제대로 바꿔서 새로운 어떤 헌법이나 뭐들을 통해서 구성된 그 대신 이 파리코명 등을 보면서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 경찰이라든가 기존의 경찰이라든가 군대는 해산시켜버리고 군대랑 경찰이 해산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자치적인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군대도 없애려면 뭐 전쟁이 없어야 되겠지. 이런 거 없애버리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자. 그 사회를 레닌은 혁명 이후에 만들고 싶었던 거겠죠. 적폐청산을 잘하고 그다음 이런 걸 만들고 싶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경우 국가는 자본과 계급의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 국가일 것이다. 이 중간에 요때 요 적폐청산의 기간 응? 계급분의 토대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즉 이때 자본가들 중심으로 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계속했던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계급사회 사회 국가가 존재할 토대 부르주아지들 자본가들만을 대변하는 이 국가라는 것들이 적폐청산을 통해 가지고 실제 사라지게 되면 그 토대 자체도 같이 사라지게 되니까 새롭게 생긴 얘는 전혀 다른 뭔가가 될 거다 라고 레닌은 이야기한 거예요. 요새 말로 표현하면 멋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레닌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빨갱이긴 맞지만 그렇다고 유도리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고 굉장히 고집쟁이고 가오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안 되면 뭐 잘라버리기도 잘했지만 나름대로 전체적인 이 사회혁명에 대한 자기 고민과 노선이 실제로 있었다. 이게 그 옛날의 용어, 옛날의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갖다 지금 딱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말도 안 되고 굉장히 뭐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요새 언어로 해석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과 맞닥뜨려져 있는 게 있다. 맞아요. 딱 지금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러다가 어떤 주어지는 교과서로 계속 보면 그 러시아식 소련식의 어떤 그 교과서의 모델로만 계속 운동을 하면 해석을 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 맞게 실천 방침을 만들지 않고 가게 되면 교조화되고 그렇게 되면 썩게 되고 운동이 아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아, 일단 2시간 했어요. 여기까지 맞춰도 될까요?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